전문가들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듯이 경희대학교 박상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요. 토론자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세대학교 신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인하우스 파트너스 대표 장정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상수 교수님의 20분간 발표를 듣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박상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 방안인데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세계 4대 연기금 규모 수준이 될 만큼 엄청 커졌고 또 그 절대 규모도 470조에 이를 만큼 현재 매우 큰 상태입니다. 470조나 되다 보니까 그 중에 30% 정도를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이 그 중에서 또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18%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18% 정도를 국내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하니까 국내 주식시장의 시총 대비 한 7%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각 투자기업의 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라든가, 국내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또는 외주를 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특히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회사들의 가버넌스라고 할까요? 그런 가버넌스도 향상시켜서 국내 기업들의 그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의 독립성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 주주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제 같은 오늘 발표 주제를 기한하게 됐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게 국민연금 기금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투자를 주식에 한다면, 주식의 그 투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혹자는 국민연금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그것은 그 투자한 자산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예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발표문에서, 앞에 그 요약은 제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의 40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 소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투자한 기업의 소유 지분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이 27개나 되고, 또 5% 이상 10%를 소유한 기업이 82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최대 주주가 되고 있는 기업이 주요 금융주주는 거의 다 국민연금 기금이 최대 주주고요. 포스코라든가 네이버, KT도 국민연금 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또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2곳에서 오너 일가가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국민연금 기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도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는 중립투표제가 3년 동안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폐지됐기 때문에 25%의 주총 지분 참여 요건이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에 지배주주가 25%에 미달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특히 국민연금의 주총 참여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탑 10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한 비중과 지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 7.7%, 현대차의 경우에 7.6% 이렇게 되고 있죠. KB금융주주는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이 높은 것은 사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례 없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아까 여기 지금 41페이지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한 6.4%라고 그랬는데 좀 지난 거고요. 지금 거의 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우리처럼 높은 그 공적 연기금이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없고 일본의 경우가 그나마 4.6%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일본의 경우에 4.6% 지분을 갖고 있다 해도 통일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다른 어떤 나라를 봐도 대개 2% 미만 정도의 그 소유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현재도 굉장히 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470조지만 이게 2043년에 가면 한 2,500조 규모로 성장을 하고 매년 뭐 몇십 조씩 그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속도로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국민연금 기금이 그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어떠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현재 그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그 노후 보장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금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 운영도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연금 사업, 국민연금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금 운영도 그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해서 기금운용본부가 기금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금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본부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 최고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조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고 관계부처 차관 또 뭐 사용자 대표라든가 근로자 대표라든가 해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선임한 또는 선정한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뭐 그동안 뭐 오래됐죠. 오랫동안 언론에서나 각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이제 형식은 그 가입자나 사용자나 정부 대표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뭐 각 부처 차관분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차관이 그대로 의원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그 임명하는 기관의 장이 그대로 기금운용위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대표성이 약하다는 문제, 두 번째는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그쪽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기금운용실무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인가요?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역시
뭐 옆에 하신 교수님 계시지만 이런 전문가도 있지만은 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별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그 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데 그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성, 전문성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조치도 있었지만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런 국민연금기금이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주요 연기금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6페이지에 보면은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의 주주권 행사 요약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그 주요 연기금들이 행하는 주주권 행사 방식이 주총에 참여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주주 관여라든가 중점 감시 목록이라든가 주주 제한이라든가 사회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투자자 연대라든가 주주 소송, 입법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총에 참석해서 상정된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 다죠. 그만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건데 한편에서는 그 정도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지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의 그 산하에서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정부 내지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또 그 밖에도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더 그런 그 이유가 우리 그 기금운용본부장님부터가 뭐 3년 임기에 그 단기에 임명이 되고 또 그 평가가 단기 운영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주주권 내지는 뭐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는 그런 그 인식이 사실 뿌리 깊죠.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는 그냥 투자했다가 만약에 그 투자한 기업이 잘못되면 그냥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 뭘 간섭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을 또 동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 경영권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자했다는 것이지 기업 경영이 잘못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팔고 나가면 손해를 본 건 어떻게 만회할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견 전달이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인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기금 운용 자체가 정부 내지는 보건복지부에 너무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역풍 같은 걸 우려해서 좀 자제했던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외 공적 연기금들의 그 주주권 행사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4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데요. 첫째 이제 그 해외 공적 연기금들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연금 사업의 관장은 뭐 그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부처에서 하더라도 기금 운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재부에 해당되는 재무부 쪽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장을 하더라도 또 나라나 그 기금에 따라 다르지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보다 많은 나라들이 또는 최근의 그 트렌드 경향은 기금 운용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기금 운용만을 전담시키는 그런 연기금들이 많고요. 물론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하더라도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기금운용은 굳이 보건복지부가 계속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재무부라든가 다른 부처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뭐 수없이 많이 재무부 기재부나 이런 쪽으로 옮기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격렬하게 이제 반대하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국무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총리실 정도로 이관을 시키면은 그런 분쟁의 소지도 적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첫째 기금운용 업무 자체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그거의 최고의사결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과 같은 구성이 아니라 전문가 위주의 위원으로 대대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나 가입자나 고용주가 기금운용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추천위원의 경우에는 풀이 좀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 50명, 100명 정도의 추천위원을 풀을 받아서 그 추천위원들이 정말 사계의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투자라든가 기금운용, 자산운용이라든가 금융이나 경제의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한 12명 정도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할 수 있는 이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위원회에서 뽑아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다 경할 수 있는 위원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뭐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누구를 추천을 하면은 뭐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든가 이래서 위원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원장이 이제 산하의 기금운용 기구를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리더가 되는 그런 CEO를 겸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조직도처럼 기금운용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투자 자산운용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기금운용기구의 CEO를 맡고요. 그래서 전체를 좀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기금운용은 우리가 지금 기금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 서너 개 정도로 3개나 4개 정도로 기금을 분할을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구 내에서 분할을 하는 거죠. 독립적인 기구를 서너 개를 두는 게 아니고 기구 내에서 투자운용 그룹이라고 제가 표에 이름을 줬는데 기금을 분할해서 서너 개 그룹한테 주고 그 책임자를 Chief Investment Officer 그래서 투자운용의 책임자를 각 그룹에다 임명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쟁적으로 운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모델은 제 생각에는 스웨덴의 AP 연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완전 독립이죠. 완전 독립인데 완전 독립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중복적으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 간접비가 그런 반대 여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에서도 이제 그렇게 대여섯 개로 나눴다가 최근에 다시 또 좀 축소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뭐 IT라든가 인사, 법제, 행정 뭐 같은 백오피스 역할이나 위험관리 무지 중요한데 위험관리라든가 투자 분석, 준법 감시 뭐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조직 개편을 하고 거버넌스의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또는 주주권을 활발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정부나 정치권 또는 기타 사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경련도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도 그렇고 이런 단체 또는 이런 데 영향력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화에서는 적극적인 그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 제한 없이 그 자체가 굉장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를 일정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지금 이미 15%를 여러 가지 그 이유로 15%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아예 못을 박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요. 이게 집중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은 15%만 소유를 해도 이사를 6명 뽑는다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은 국민연금이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시가총액이 일정 한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제가 7% 정도, 현재 벌써 7%라고 그랬는데 한 10% 정도를 넘어가면은 뭐 개별 기업에서 다 10%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외주 운영을 지금보다 더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현재 한 43% 정도를 자체 운영하고 43% 정도를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한 80% 정도로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운영기구가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할 필요도 없고 외주 준 그 업체들에 대한 그 관리 감독만 철저하게 하면은 민간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민간 부분의 또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정도로 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연구를 깊게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금 운영의 독립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총일산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기금 운영 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자. 그리고 기금 운영 기구는 지금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3개 내지 4개 CIO가 책임지는 그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리고 외주를 80%까지 주자. 여기서 그 주주권 행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권 행사가 부당하거나 또는 독과점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신지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12월 말 현재로 470조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해외 투자 또 대치 투자와 같이 그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또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 체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국민연금 그 기금 운영 그 구조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지배 구조의 개선이라고 보는데요. 발표자의 발표처럼 저는 그 기금운용본부를 현재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하나의 부분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하고 또 현재 그 기금운용위원회,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현재 그 국민연금기금의 그 운영 그 체제를 보게 되면 기금운용본부가 그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장께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직원은 약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약 160명 정도가 저희 운영직, 실제 그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직이고 이분들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40분 정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로 글쎄 이게 용어가 파견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십니다. 근데 현재 그 의사결정 기구를 보게 되면 그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하나의 부서고요. 그런데 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20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정부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직능 대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체제에서 이제 그 제기되는 그 이슈가 결국 이러한 그 위원들이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기금운용에 관한 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구조는 뭐 전문가가 와도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기금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그 리스트가 쭉 있었지만 사실 그 직능 대표로 오신 분들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꽤 계신데요. 현재 구조라는 것은 1년에 몇 번의 회의에서 몇 가지 안을 처리하는 정도의 그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금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는 그 제도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금운용본부가 그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하나의 조직인 동시에 최고 의사결정 그 기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외부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좀 이중적인 조직, 그 의사결정국이라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럼 현재 그 다양한 종류의 지금 그 기금운용 관리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는데, 하나 대두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이렇게 그 논의되는 발표문에서 나온 것 같이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기금운용본부의 인원을 보강하고 권한을 더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계가 상당히 있는 것이 실제 이것이 그 별도의 조직이라는 것과 사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체 인원이 5,000명이 넘고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조직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그 인원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또 그에 상응한 어떤 성과 평가와 보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 내에서 단순히 인원을 확대하고 일부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서는 기금운용 체제의 개편이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제기되는 이슈는 그 기금 운용과 국민연금 제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도와 기금 운용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발표문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실제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제도와 기금 운용이 하나인 제도와 그 기금 운용이 그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금 운용은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캐나다의 ABP 같은 경우에는 APG라는 별도의 기금 운용 조직을 설립을 해서 기금 운용을 전담하고 있고요. 아니요. ABP. 예, 네덜란드 ABP가 이제 APG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고요. 또 뭐 캐나다의 CPPIB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완전히 이제 별도의 그 기금 운용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 저희 국민연금과 매우 그 유사한 그 전제 제도인데요. 또 기금 운용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와 그 기금 운용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같은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또 기금 운용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그 운영돼야 될 그러한 그 제약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그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금 운용을 몇 개의, 3개에서 4개 정도로 분리해서 지금 그 조직을 가져가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백오피스라든지 그 위험 관리 같은 것은 이제 공통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기대한 만큼의 그렇게 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현재 다양한 연구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그 주가라든지 또는 이게 관한 예측 또는 펀드 매니저의 성과에 관한 것을 보면 이 성과 평가가 상대 평가라든지 상호 비교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러한 성과가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뭐 한 470조에서 500조 가까이 되고 뭐 쪼갠다 하더라도 100조에서 200조 가까이 되는 거대 기금이고 국민의 모든 그 관심을 받고 있을 때에 과연 그 정말 이 독립적으로 정말 경쟁을 하면서 다른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비슷한 성과를 가지는 서너 개의 단위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발표문에서 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통되는 뭐 미들 오피스라든지 백 오피스는 공소로 가져간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그 비용의 중복이라는 부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그 조직의 분할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그 성과를 그 기금료의 분할이라는 것이 크게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그 제가 뭐 그 몇 차례 걸쳐서 스웨덴의 그 AP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스웨덴 역시 그 기대한 만큼의 그 분할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통합이 논의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형 공적 연기금 중에서 분할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제도가 사실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제도를 저희와 같이 이렇게 대형 공적 연기금에서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의결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다른 그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비율도 뭐 다른 어떤 기관 투자자보다 높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그렇게까지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지분 구조상, 지배주주와 지배주의 우호 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 구조로서는 실질적인 의결권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08년에 그 국민연금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지배주주와 우호 세력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와 유사한 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다른 기관 투자자들, 특히 뭐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국민연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연금만 의결권을 뭐 반대표를 행사하고 다른 그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뭐 연금 사회주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이 그 정부의 기구고 또 정부를 대리해서 하는 뭔가 숨은 아젠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독립성이 반드시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그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그 기금 운영 조직이 분리되고 기금 운영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성과를 더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지배 구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6.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을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의 성과 제고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의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그 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좀 상당한 노력이 투입돼야 되겠고요. 특히 현재 최근에 그 대형 연기금의 이런 지배 구조화된 트렌드들을 보면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소위 얘기하는 인게이지먼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즉 기업 경영진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또 협조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건데요. 사실 현재와 같이 그렇게 소규모의 조직 또 여러 가지 한계 내에서는 그러한 인게이지먼트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기금운용의 체제의 개편 그를 통한 여러 가지 성과 제고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운용본부를 3개 내지 4개로 분할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할 경우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비용이 중복된다 등의 이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결권 행사 실질적인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진과 어떤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거 기금을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박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 토론의 요지는 일단 발제문의 문제의식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관련된 발제의 그 기존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주주권 행사의 전제로서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거버넌스가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개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실은 현재 체제에서도 주주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하고 텔퍼스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관련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사전 정보 공개 원칙 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주권 행사와 독립성 부분은 두 개의 별개의 주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가령 공적으로 조성된 펀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시각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든지 거버넌스에 관련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입장에서는 기금은 공적 사회보장제도 그 자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73년 최초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게 국민연금이 88년에 제정된 게 아니라 73년에 제정된 겁니다. 원래는 사회적 투자 자본이라는 성격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단기적 수익성 추구만을 하는 펀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아마 국민연금 기금은 고배당 정책을 추구했고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개별 기업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을 했을 것이며 주가 부양 촉진 정책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는 결국 기금이 공적 책임성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저희 시민사회계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라는 것을 관점에 본다면 거시경제적 관점의 국내 산업 발전이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공공 책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투자 방침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연기금이 시총의 6.4%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주요 대기업의 1, 2대 주주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 수준에서 과연 주주권 행사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올 2월에도 이 안건이 다뤄진 바 있으며,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적정배당 원칙에 관련된 주주권 행사 부분이 통과됐는데, 기금운용에서는 보류되는 등, 재계나 이런 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입자단체로부터 독립된 기금 운용체를 만든 후에 주주권 행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결국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체제에서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아라는 역설적인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소유 현황 관련돼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보유 비중 관련된 제한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기금 운용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면은, 장기적 안정성이 시장의 위험, 유동성 위험으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50년 이후에 연금의 본격적으로 고갈기에 다르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같은 과다 점유하고 있는 비중을 처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지난 2006년, 7년부터
이 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주된 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 측에서 연구과제를 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한 번도 제안하지 않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어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 비중인지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거는 거대 기금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봉착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할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외주 운영을 대폭 확대해서 자유로운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허용하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밖에 비춰질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도 한번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주주권 행사의 제약 요인과 관련돼서는 현재 거버넌스의 단기 성과 평가나 거대 재무적 투자자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사실은 주주권 행사의 제약 요인으로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개별 기업을 관리 운영 인원이 없습니다. 아예. 470조를 운영하는데 200명, 운영직은 16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운영 체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약 3조를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주식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조 이상을 1인당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무책임하게 과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한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재계의 의견도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용, 소위 주주권 행사의 남용이나 경영권의 지나친 간섭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상 머릿속으로만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고 자기 검열 내지 자기 통제가 오히려 더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이라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현재 체제에서도 사실은 캘퍼스 정도 수준의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북을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다른 주제인 기금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기금의 독립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중립성이라는 관점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두 가지가 기금과 관련된 독립성이라고 저희는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전문가주의의 위험성 부분을 시민사회에게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8년 당시 금융위기에서 보였듯이 시장 플레이에서 영향을 받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 기금운용 체제가 전문가 중심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덜 위험을 겪었다는 그런 평가까지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2009년 정부 발의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 개편 관련된 법안들이 금융위기에서 좌절됐다는 것,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도 한번 다시 곱씹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기금 운영 체제가 개편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중요 꼭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시켜가지고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적 선택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면 현재 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가버넌스로서 지배구조로서 작동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거기서 이제 민주적 대표성이란 부분, 그러니까 가입자 측의 과반수로 구성된 민주적 대표성을 보장해주면서 그 전문성을 담보하는 부분의 방법으로서는 상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적인 기구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둬서 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나 기금운용본부를 직접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몇 개의 사무국 체제를 유지해서 전문성을 보좌해주는 그런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은 상정된 게 지금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게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독립성이라고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기금운용공사나 이런 등등의 2009년 법안들,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과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말기에
발의한 법안 이 두 가지를 아마 발제자 선생님이 믹싱해가지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가버넌스는 구체적인 그런 틀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시민사회 쪽 참여연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연금 그 공대위 쪽에서 얘기했던 그 기금운용의 구성원 비교표는 저희가 토론문에다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금운용 체제의 독립성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편이 시급하다고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관련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금 운영의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발표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독립성을 위해서 뭐 국민 기금 운영 기구의 어떤 상설화라든가 또 주주권 행사 같은 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좋다 등등 다른 방법론을 좀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박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세 번째 장종현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이런 토론에 나와서 맨 마지막에 하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는데 앞에 발제하신 분이나 또 토론자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별로 너무 두렵고 시간이 짧으면 또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 장을 마련해 주신 정의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인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세션 이거는 독립성, 전문성, 주주 의결권 이렇게 축약을 해서 보면은 기금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 말로 우리가 기금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업무를 보면은 투자 업무죠. 이 투자 업무는 우리가 크게 금융, 그러니까 은행, 자본시장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업무입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미래에 대한 챌린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리턴을 얻고 리스크를 매니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투자 업무를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해본 제 짧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머리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사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해 집단의 이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가 되면은 반드시 전문가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금 운영의 독립성 문제 또 문제 있는 거를 많이 내부적으로 기금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점진적인 개선입니다. 그는 저 앞에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접근 방법이라고 보면은 또 하나는 획기적 변화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제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실로 조직을 옮기자 하는 거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무총리실로 이 운영기구의 기능을 옮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독립성이 보장이 될까? 그거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파일을 키우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집단이 전문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조직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뭘까 하는 걸 보면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왕 독립을 시키고 싶으면 한국은행 수준으로 독립을 시키자.
운영본부를. 그런 거를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의 위원들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독립을 시켜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23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저 그림에서 박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 운영하는 걸 보면은 CEO하고 CIO하고 이 롤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 수익을 내고 책임지는 거는 CIO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 CIO 중심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거는 120% 동감입니다. 그래서 CIO가 중심이 돼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붙어 있는 그 조직, 그 준법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투자 분석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이 shared 서비스로 가보자. 물론 이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되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이제 신 교수님께서 하시지만 이미 이거는 검증된 조직 체계고 세계적인 그 900조 1000조를 넘겨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의 그 조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라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 그 관리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강화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차원에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 리스크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CRO, Chief Risk Officer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두고 관리운영본부의 CEO와 CRO가 같은 급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CIO는 CEO가 독단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듯이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경영체제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시도해 볼 만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금을 CIO를 3-4개로 쪼갠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물론 그 자산 사이즈가 150조, 170조 정도, 500조 정도를 자른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투자하고 관련해서 기업의 경영권, 주주 의결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IO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운영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의사결정이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설사 NPS 이름으로 어떤 주식의 15%, 20%가 투자가 돼도 이 분산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의결권을 맡겨라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160명의 조직으로 470조, 500조를 운영한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민간 자산 운용사에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를 강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에다 맡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싫든 좋든 우리나라는 민간의 자본시장을 키우면서 정부가 커야 되기 때문에,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지금보다도 더 이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국내의 자본시장에 투자만 하면 이게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밥그릇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 쪽에서 프로핏이 나느냐 민간에서 나느냐 그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웰스를, 우리의 부를,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이 투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라 하는 거를 더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의결권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업들의 지금 재벌이 그 3대, 4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가면은. 그 전문 경영 체제로 갔을 때 전문 경영자들은 모럴 해저드에 안 빠지느냐? 빠집니다.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주주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해서 그 부작용이 없게끔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분산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독립성 문제나 가버넌스 문제나 이런 거는 의결권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자산 운용에 대한 거는 획기적인 독립성은 이 한국은행 정도 수준으로 독립성이 강화될 때 보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금 운영을 국무총실로 가져가면 독립성 보장되냐? 이왕 독립시키는 거 BOK 수준으로 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금 운영 체제를 CIO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좀 분산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경쟁 이런 걸 한번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박 교수님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저희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차관님이 대신 해주셨고요. 저희 발표문과 토론문을 보시고 복지부 입장을 전달해 오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답변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 총실 이관에 대해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주관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두 번째로 기금운용위원장이 CEO를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기금운용기구를 3개에서 4개 투자그룹으로 분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지부의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과 복지부 검토 의견 이런 걸 좀 함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토론해 주신 분들 순서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영 교수님이 토론해 주셨는데요. 신진영 교수님은 전공도 저랑 같으시고 기금에 대한 관심도 비슷하시고 또 지금 그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 계셔갖고 직접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이치에 맞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서너 개의 투자 운용 그룹으로 분할을 했을 때 그게 과연 효과적인 경쟁이 되겠는가 서로 모방을 하다 보면은 포트폴리오도 비슷해지고 이렇게 돼갖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비용만 추진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서너 개로 나눠놨을 때 내비로 두면 어떤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은 쉽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담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장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기금운용 기구에 속해 있는 거고 위에 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EO의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EO가 어떻게 이 서너 개의 그 투자운용 그룹을 그 CIO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담합이 아니고 경쟁 체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CEO의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 이제 스웨덴의 AP는 완전 독립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조직 내에서 이렇게 나눠놔서 하는 것이 다른 얘기는 없지 않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가령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칠레는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금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펀드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80%, 또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4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주문해가지고 그 성과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까 참 스웨덴 AP의 경우에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6개 있는 5개 실질적으로는 거기 스페셜 펀드도 있고 벤처 펀드도 있어갖고 실제로는 5개를 4개로 줄이는 셈인데 그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로
나눠서 해보니까 이 비효율적이라서 안 되겠다 하는 합사가 아니고, 효율성을 좀 더 높이자는 측면에서 조금, 조직 정비를 하자는 취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분할하기 전보다 훨씬 더 그 효율성이나 성과가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고정 비용의 중복 지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선 조직이나 미들 오피스를 같이 쉐어함으로 해서 중복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 의결권 행사의 한계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7%라고 해도 지배주주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해도 지배주주의 지분을 오버라이드 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서 별로 힘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연금이 갖는 상징성이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제안된 안건이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통과가 된다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했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기업도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가장 많이 반대하는 케이스가 사회이사가 연임하는 거예요. 연임해갖고 10년 이상 하면 무조건 반대 나갑니다. 그건 아까 조직이 인원이 작아서 제대로 분석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별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국민연금 기금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보면 대부분의 반대 사례가, 장기 연임을 반대한 건데, 사실은 그거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이사가 장기 연임하면 정말 기업의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사회이사가 오래 하면 할수록 기업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도 하고 정말 기업 경영에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얘기 한 개 말씀드리면, 미국 S&P 500개 중에서 사회이사 임기를 제한한 데가 10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도 제한 안 합니다. 미국의 지배구조 내지 효율성을 제일 따지는 데인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10년 이상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를 합니까? 오히려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제대로 얘기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정말 오래 하면 더 정통해지고, 오히려 CEO보다 더 힘이 세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 오히려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국민연금이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장점이라기보다 어떤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찬진 변호사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신데,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사전에 이렇게 토론 보내오신 거 봤는데, 토론하기 굉장히 어려운 토론을 보내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령 현재 독립성이 뭐가 문제냐라든가, 독립성과 주주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토론해야 되나 이런 고민,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정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문에는 이렇게 독립성 가령 독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주주권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하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하면 보수파 정권 때는 증시부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국민연금이 동원된다든지, 해외 부실 자산을 인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보수 정권하고 좌파적 성격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 반대로 또 부당함에 가까운 그런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당히 저는 그 독립성이 저는 최고로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서 반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그거 주주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하고 사전에 공개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상장된 회사가 뭐 2,000개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주주권 행사 지침은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안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경우마다 어떻게 사전에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럼 인력을 보강해라? 거기에 따른 그 비효율성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게 뭐 사회 자본이다 이런 것보다 저는 솔직히 금융을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냥 금융은 기금도 기금이라고 봅니다. 기금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금이 아니고 중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된다 하는 거지. 그것이 뭐 고용 안정이라든가 다른 이슈 주식 사회간접 자본 확충이라든가 출산율을 제고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영은 기금 운영이지 다른 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연금 사업에서 해야 될 일이죠. 기금 운영은 그 기금 자체의 가치를 맥시마이징 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복지 문제지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의 현재 기금운용 본부의 운영 인력을 대폭 강화해서 독립성하고 전문성을 개선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그 부분 역시는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 특히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거 봐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동안 사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 기금 규모가 그냥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차제에 힘을 모아서 국민 기금 운용에 대한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더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현 대표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또 실제로 또 장 대표님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주셔서 많이 제가 반영을 했는데 가령 국무총리실로 이관을 한다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동안 기재부 쪽으로 기금운용은 아무래도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부처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잘 안 됐으니까 국무조정 기능을 갖는 국무총리실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차라리 하는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 의견은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관장하였다가 갑자기 하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또 상당한 힘을 갖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여건에서. 정 의원님께서 법제화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씀은 대부분 다 공유하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총리실로 이관하는 거 반대한다 하신 거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반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금운용의 위원장하고 CEO를 겸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이사회 의장하고 CEO하고를 겸하는 게 좋냐, 떼어놓는 게 좋냐 하는 거에 대한 이슈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그게 갈라놨을 때는 우리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우리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사실 논영시켰잖아요.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그 CEO를 적절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그 조직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린 것을 최근의 사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걸 겸하면서 통제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CRO의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CRO가 있기 때문에 CRO가 위원장이 CEO를 겸하면서 행할 수 있는 독단이나 어떤 지나친 위험추구나 이런 것들을 CRO가 적절히 통제를 해주면은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신 교수님이 이미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일단 저도 그 실무평가위원회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그 독립성 관련돼서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가령 들으면 그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부양의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동원되고 자원외교에도 동원될 수 있었다. 그 위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다 막았습니다. 막은 게 왜 그게 가능했냐면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가입자 대표들이 상당 지분을 갖고서 참여해서 다 반대하거든요. 그거를. 반대해서 자원외교할 때도 하비스트 자회사 이슈나 이런 부분도 이슈가 전부 다 좌절된 겁니다. 거기서. 다 부결됐고, 그 다음에 증시부양 관련된 그쪽에서,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하고, 기재부나 이쪽에서 많은 시도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에서 다 부결시킨 그런 식으로 해서 가버넌스가 유지되었던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부분은 그게 개별적인 인력 구조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냐, 구조적인 문제냐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 어떤 전문가를 갖다 놔도 똑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하는 게 1년에 3번에서 많아야 6번 이 정도 회의 안건을 그것도 복지부나 이쪽에서 가지고 구매에 맞는 안건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안건으로 올려놓는데 그게 어떻게 전문성이 발휘되겠으며 상설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그 가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입법에 관한 부분 필요성은 누구든지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관해서 복지 분야 아니면 기재 분야 이런 부분에 저희 관점에서는 부처 이기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가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기니 뭐니 여러 가지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진 상태의 답을 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박 교수님은 있다.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는데 예. 이게 이 주주권 행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저희도 오히려 저희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이제 요구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주주권 행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당 관련된 방침도 적극 배당을 요구하느냐, 적정 배당을 요구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배당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구가 독립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가 좌우되지는 사실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7년 정도 해보면, 자기 검열을 해서 안 했지 사실은 소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거의 안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연못 속에 고려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과점 지분 수준을 이제 가고 있는데 1대 주주, 2대 주주인데 이게
전에는 몇 년, 6, 7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 5%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룸이 있겠지 했더니 몇 년 지났더니 지금 6.5%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지금 8%를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목상으로 일대주주, 중요한 회사들 일대주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과연 독립된 기구라고 해서 편하게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거대 기금을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규모의 사이즈에 안 맞게 너무 큰 기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그걸 도외시하고 대전제를 도외시하고 그걸 쪼개가지고 운영하건 뭘 어떻게 하건 간에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 개인적인 의견은 픽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하기 어려우면 이제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 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캐퍼가 지금 우리가 30%에서 그 중에 20%를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데 20%가 갖고 있는 비중이 이제 6.6, 6.5, 6.6을 비트하고 있는 거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몇 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한 9%, 10% 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15%에 육박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일대주주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주권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얘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재계에서는 우리가 논의할 때 차라리 그 얘기를 하고 주식 비중을 소유 비중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라리 제한하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로서의 한계가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재무적 투자만 할 건지, 경영의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관한 위기의식을 재계에서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차라리 얘기하시는 것이 의결권과 관련된 논의가 더 전공법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실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신지영 교수님, 아까 스웨덴의 경우에 대해서 운영 비용 증가라든가 투자 전략의 통제라 이런 문제를 우려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웨덴의 경우도 기금을 몇 개로 분할해서 하니까 효율성과 성과가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신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건지.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토론회에서도 이제 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지배구조가 개선됐을 때 이제 대표성과 전문성을 상충되는 걸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사전적으로 금융 쪽의 전문가들이 파견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의견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능 대표 를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직능 대표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파견하면은 그 문제는 즉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사례도 보면은 그분들이 사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금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기금운용의 또 실무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는 전문성이 각각의 위원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찬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 대형 연기금 중에 직능 연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고요. ABP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제 다 기금운용의 이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자기가 대표하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 지나면 자기 노력을 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전문성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분할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 부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자들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이게 지금 레코드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과연 이게 분할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쟁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없대요, 자기네들도요. 이게. 근데 이게 한 20조, 30조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 시장이 오르면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면 왜 국내 주식 시장 오르는데 국내 주식 투자 적겠냐 얘기 나오고요. 국내 주식이 좀 안 좋으면 왜 국내 주식 안 좋은데 국내 주식 많이 해서 손실 받냐 얘기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1번 기금이 15%였고 3번 기금이 8%였으면은 글쎄요. 그게 그냥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지 다음엔 잘하겠지 그냥 넘어갈까요? 그 프레셔는 제가 보기에 절대로 그게 아무리 CEO가 조정을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일반 펀드에서 운용사에서 뭐 국내 주식형 A, B, C 할 때 그 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할의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 의결권 문제하고 분할 문제를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관 투자가들은 민간에 뭐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할 거 없이 NPS 할 거 없이 우리말의 초록은 동색이라는 차원에서 투자자라는 차원에서는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무적 투자자지요.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거냐, 적정한 배당을 요구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액티브한 쉐어홀더, 칼 아이칸이나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 한 적정한 디비덴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그 이유는 기업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대전제고, 그러나 주식 비율이 높아지면은 주주권 행사뿐만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타치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타치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주총에서 회장 나가라, 사장 나가라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M&A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럴 때 프록시 배틀이 붙어요. 그 대리권 배틀이 붙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나는 찬성한다. M&A에.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전략이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투자를 분산을 하게 되면, CIO를 분산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CIO 1, 2, 3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전략과 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똑같이 안 나옵니다. 주주 의결권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분산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결권에 대한 것이 경영권의 헐트도 안 되고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선진 기법이고 이미 프루브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하고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말자.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 모두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투자 능력이 커지려면은 사람인데 사람 키우는 거가 지금같이 160명으로 500조 이것도 전주에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투자 운영의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시 그분들이 NPS에 와서 정말로 이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주는 그렇게 돼야 되고 외국의 큰 운영사하고 돈만 아웃소싱해서 맡기지만 말고 노하우도 얻어오는 그런 관계로 가져가면은 이 자본시장도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교수님 마무리 바랍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거대 기금의 문제는 이제 한 게 아니냐 그러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연기금이 일본 GPIF 아닙니까? 근데 일본 그 GPIF의 경우에는 사실 전부 외주 운용을 주는 거죠. 다 외주 운용을 주고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외주 관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의결권 행사는 외주 주식 운용을 하는 각 회사들이 물론 GPIF가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했는지를 리포트하면 그걸 검토해서 별문제도 그냥 넘어가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거대 연금기금은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독립성 확보 그리고 기금운영의 효율성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주주권 행사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운영했을 때에 이제 기대했던 만큼 그 효율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머니투데이에 나온 바에 의하면 거기 AP3 운영 책임자를 만난 기자가 쓴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AP3 CEO.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와서 어떤 얘기를 듣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기금 경제가 안고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운영, 독립성 약합니다. 전문성 약합니다. 주주권 행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박 교수님이 깊은 연구를 하신 내용을 지금 다 들어보고 또 토론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 녹아들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 기금 운영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플로어에 남아주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